지금 한간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렇게 무능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문정권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저렇게 오만할 줄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이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른 그런 통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걸 보니까 무능하기도 기대보다 훨씬 더하고 오만하기도 훨씬 더 오만하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폐업에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한 해에 100만 명이다. 자,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중 5년 이상을 버티는 경우가 18%에 불과하다. 올해 한 해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일 거라 했는데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 실태가 실제 그렇게 되어간다. 유제품 대리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은 50대 자영업자는 빚을 갚느라 집도 처분하고 2년째 가족하고 떨어져 살고 있어요. 자,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걸로 서울로 올라와서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을 가는데 사실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사는 이유는 사업에 망하고는 도저히 가족들을 설득을 얼굴을 볼 낯이 없어서 따로 사는 게 속이 편해서 이렇게 하겠지요. 사업 시작 때 권리금 8,500을 줬는데 나올 때는 빈손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유 대리점을 그 권리금을 냈는데 누가 내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타가 들어와야 그 사람한테 폭탄을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올 건데 그것도 없고 폐업을 하려고 그러면 임차인을 못 구하니 임대료도 문을 닫았지만은 임대료는 계속 내고 있는 상인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술 교습소 폐업자가 월세를 내기로 했고 휴가철도 그렇고 건물 자체에서는 다른 분들이 지금 많이들 내놓아서 빈대가 여기 말고도 많은데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자, 또 폐업을 하니까 이기저기 뜯었다고 원상 복귀해달라 해서 주인이 그 원상 복귀 될 때까지는 임대 보증금도 안 내줘서 지금 가뜩이나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렵다. 자, 폐업한 자영업자는 제 날짜에 보증금을 안 주니까 카드 빚도 못 갚고 식자재 업체에 밀린 돈도 못 주고 식당 하다 망했는데 거의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도 창업을 할 때만큼 할 일이 많아요. 뒷정리할 일이. 근데 이런 것들이 문을 닫을 때에는 몇 배의 고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도 문을 닫는 타이밍도 놓치고 또 이렇게 문을 닫을 때는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올 한 해 100만 명 역대 최고치에 이를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거기 반해 영세 사업장 직원 5명 미만을 두고 있는 영세 사업장 5곳 중에 한 곳이 직원을 다 내보냈다는 겁니다. 월 평균 인건비가 37만 원 늘었고 내년에 업체 17%가 1.34명을 감원하려 그런다. 자, 그런데 한 달에 250만 원 지는데 내년에는 알바들을 50만 원 더 줘야 되면 내 250만 원 중에 50만 원이 또 알바한테 가게 된다. 이것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고충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 없던 새로운 또 임금이 포함되어서요. 유급 휴일을 주에 일주에 8시간부터 16시간씩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휴 수당이라고 부르는 거를 적용시키게 되면 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그냥 딱 최저임금으로 한 달 일했을 때 월 174시간 일해서 8,391원, 내년에 8,391원이 되죠. 그러면 146만 원이 되는데 주휴 수당을 주면 그것이 최고 20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최저임금이 10,000원을 초과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각종 수당이니 이런 것들을 옆에 붙이고 본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 대기업들도 많은데,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 중에도 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임금 구조 속에서 그 5천만 원 받는 사람의 월급을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진짜 암울한데요. 자, 근데 일본이 지금 같은 편에 총을 쏘냐면서 한국 정부가 사격용 레이더를 일본의 초계기를 향해서 한국의 광개토함이라는 구축함에서 쐈다라는 겁니다. 자, 레이더로 조준을 했을 때 미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로 조준을 받게 되면 잠수함이나 비행기가요 곧바로 쏴버리죠. 자, 한국은 식별을 위해 광학 추적 장치를 썼고 일본 초계기가 국적을 안 밝히며 위협을 했다는데, 자, 지금 우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지만 한일 간에 북한 지금 도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북한의 이 동해에서, 이 서해, 남해 등에서 바다에서 북한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 밀수라든지 환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시해야 될 용도로 쓰이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한국의 광개토함이 레이더를 쐈다는 거예요. 조준 레이더를. 그러면 레이더를 쏜 그 다음에는 미사일을 눌러버리면 가서 그랑 격추가 되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같은 편을 위해서 이럴 수 있냐 하는데, 한국 측은 그게 아니라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수색 구조하던 중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근접해왔고 이를 식별하기 위해 전자광학 추적 장비를 작동을 했다. 레이더를 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태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태의 본질은 한국의 군함과 북한 측의 어떤 어선이든 뭐든 배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의심을 하니까 저것들이 또 동해상에서 환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니까 일본 배가 가까이, 일본 초계기가 가까이 뒤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레이더를 조준했다.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이더 시비의 본질은 한일 간의 우방 간의 관계가 북한을 놓고 일본은 우리를 북한 편이라고 보고 일본을 적국으로 삼고 있다 보고, 한국은 사실상으로 그렇게 가면서 일본과는 거리를 두면서 서로 간에 워낙 불신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같은 편을 향해서 레이더 조준까지 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자영업자 폐업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 또 지금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일 간의 이 군끼리의 충돌 사태, 이런 걸 봤을 때 청와대가 무능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한 것이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역대 정권은 정보 수집에 있어서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두고 정보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자신들이 안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요. 그 배경에는 믿을 수 있는 소수만을 데리고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게 낫지, 광범위한 조직을 가동했을 때 현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빠져나갈까봐 우려를 했을 거라 봅니다. 자신들도 지난 정권을 적폐라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권에서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서 쏟아져 나오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는 우리는 나중에 안 당하려면 극히 엄밀하게 믿을 수 있는 소수만을 데리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하던 짓거리는 공과 민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사찰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순수한 양 민을 사찰해놓고 아니다라면서 애써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민정수석실이 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 오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누구 죽이니 누구 살리니를 그런 사람들이 다 논의를 했고 저놈은 더 조사해봐라 저놈은 더 엮어봐라 이런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던 정권들도 다 이렇게 망해갔지 제대로 잘된 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이 조국 산하의 민정수석실은 수많은 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또 수많은 반대 진영에 관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해서 그 중에 걸리는 것은 다 걸어서 법적으로 겁을 주거나 사법 처리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정권 1년 반이 지나서 터진 이 김태우 사찰 문건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문건 파동, 정윤회 문건, 십상시 문건 파동이 1년 9개월 만에 터졌는데요. 자, 이때 왜 그러면 이런 문건들이 터지냐 하면 정권이 초반에 무리한 일을 엄청 벌이다가 정권이 지지도가 이제 하강 곡선을 긋기 시작하면 정권 내부에서는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내임덕이 오고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더 심하게 바짝 쪼우다가 그 과정에서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태우 문건의 진실은 이번에 드러나겠거냐? 아니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이런 류의 국정농단 사건은 나중에 100%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명박이 다스를 짓거 아니라 해도 모든 국민들이 이명박 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확인되잖아요. 최순실도 결국은 드러났고요. 그걸 최순실이 기니 아니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법이니 아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최순실의 경사된 그런 국정 운영이 오늘날 박근혜 정권을 망쳤듯이 문 정권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이 지금 자신들 정권으로 보면 훗날에 분석해보면 이 특감반 이 유출 문제가 문 정권을 마시가게 한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건데요.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겁니다. 11월 30일 날 조국이 임종석과 상의해 청와대 특감반을 전응 교체한다라는 희한한 짓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은 특감반 일부가 비혐의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걸로 판단했다라고 입장문을 냈다는 겁니다. 담화문 같은 입장문을 냈는데 민정수석으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데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 하나도 없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드러난 사실은 청와대 고위 참모의 지휘 감독 판단의 실패이자 민간인 상대 불법 사찰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 조국 두 사람은 결국 김태우라는 개인의 일탈로 이걸 축소한 거죠. 자, 조국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때 깨끗하게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버렸으면 그걸로 덮어질 수도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자, 임종석은 그때 아르헨티나 갔다가 왔을 때 기자들이 이 문제도 물으니까 문재인이 국내 문제 이야기하지 마라 했을 때 제대로 문재인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를 했더라면 과연 문이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보고를 했는데도 문이 무시했다면 임종석이 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또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종석과 조국 두 사람이 청와대를 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은 아르헨티나 출장에서 돌아온 12월 4일 오자마자 사건이 이게 중요한 문제인 줄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한 2, 3일을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인사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국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해외에서 페이스북에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와서
조국한테 네가 다 조사해서 처리해, 잘라서 처리해 하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대검에서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성격을 국민이 판단할 거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특감반 사태가 더 안으로 곪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비서실장과 조국 같은 수석이 문재인을 가지고 논 사건이고, 문재인 스스로도 자기 똘마니들을 신임해서 대통령이 어떤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또 진행이 되었으면 이것이 예사 사건이 아니구나라고 문재인이 조국하고 임종석을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양이 전혀 안 보여. 3인방에 대해서 나를 위해 고생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신년 간담회와 비슷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있던 6급을 상대로 불순물이니 미꾸라지니 하면서 저들 얼굴에 침을 받고 있어요. 자, 이로써 이제는 문재인이 어떤 문제를 다루는 정무적인 감각이나 청와대에 있어서의 이 권력 운영 구조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미천을 다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저애들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구나. 어찌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테크닉이 저렇게 열악한가.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갔던 게, 문재인과 임종석, 조국 이런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배를 타서 공동 운명체가 되었거나, 아니면 무조건 임종석과 조국을 신임하는 단계까지 가버렸거나, 또 밑에 있는 놈들이 죽어도 나는 못 물러가겠다고 버틸 때 문재인은 이를 자를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구나. 자,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지적인 역량이나 양심이나 도덕성 수준이 거의 바닥이라서 이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어요. 대통령이 상식적이라면 아무리 답답하고 오만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라도 이쯤에는 쟤들을 자르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여기서 불을 끄고 또 야당을 적당히 달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서도 지금 아니라고 우기고 자빠졌고 책임지는 놈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 결국은 뭐냐? 문재인을 밑에서 이용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들이 한 덩어리냐? 계급도 없이. 아니면 교묘하게 말로 문재인을 속이고 있는 거냐? 이런 지금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회식 실종 시대인데 꼰대 부장이나 꼰대 임원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다 찍혀서 직원들이 회식을 하자 하면 전부 싫어한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회식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라는 거는 우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데서 우사람이 완전히 불신을 받아버려서 밑에 있는 쫄병들이 이제 회식 가지고 위에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회식도 안 하고 보통 일찍 끝내버리고 9시에. 안 그러면 술 먹는 회식이 아니라 문화활동을 하는 회식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식의 꼰대 부장처럼 문재인이 지금 꼰대인지 한마디로 판단 무능력자인지의 미천이 지금 드러나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보호하라는 칼럼까지 조선일보가 썼어요. 이거는 보호하는 게 또 다르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전직 대통령의 불행들을 저렇게 처리를 하고 보내놓고 저것들 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생긴 비리나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틀어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심이 다 이반해 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걸 갖다가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문재인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무능, 오만, 보복이 판을 치는 사화의 시대라고 조선일보는 또 오늘 아침에 글을 썼어요.
성자가 독식하는 사생결단식 정치를 하면서 현 정부의 편가르기 형태가 온 사회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패거리 정치로 계속 가다가는 사회가 나겠냐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정권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임종석이나 조국은 겁을 안 내구나. 그 밑에 있는 박영철 같은 비서관도 우습게 알구나. 이인거리 같은 사람도 아직 내가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하지 않구나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과거의 조폭 조직도 제일 쫄병 하나가 행동 때문이 내가 책임지고 살인했다고 하고 깜빵을 대신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도 없고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이 버티자고 위로 협박하고 그리고 위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여기서 빠지는 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모든 책임을 지고 깜빵에 가고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네가 책임질 때까지 나는 죽어도 못 빠진다라는 게 임종석과 조국 그 밑에 있는 박영철 이인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보면 어디도 없고요. 이 정권의 말기가 되면 아마 책임 전가와 한마디로 배신이 판을 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인걸이 하나가 지금 지난 20일 날 사표가 수리됐다는 겁니다. 특감 반장인 검사 하나가요. 이제 전직 검사가요. 그러면 제일 쫄병이 선임 행정관에 불과한 제일 쫄병이 사표를 쓴 겁니다. 조국이 사람이라면 니는 있어라. 내가 썩게 하고 가고 이인걸이는 존재도 안 나와야죠. 그런데 이 정권 한번 보세요. 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제일 쫄병 하나 날려버리고 끝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정권의 실체인데요.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문재인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임종석과 조국을 버릴 수나 있는 거냐. 저 둘이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느냐. 결국 문정권도 끝까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왕창 무너지면서 끝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